9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추가. 1. 너무도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마라.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의 원칙에 너무 집착해 한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이로 인해 자신이 확실하게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기업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 어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분산을 위해 모르는 주식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게 실제로 필요하며 분산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위험은 얼마나 될까? 어떤 기업들은 그 회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대부분 화학 제조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전부 화학 제품이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자체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 셈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 기업인가도 중요하다. 경기 사이클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주식을 보유한다면 분산의 중요성이 올라간다.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1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 있는데 8개가 은행주라면 이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 이처럼 분산 투자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고 일률적인 원칙은 없다. 그래도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겠다. A그룹 사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된 성장주로 투자 대상 기업을 한정하는 경우다. 듀폰, IBM 등이 대표적이고 이런 종목으로 한정해 투자한다면 최소한 5개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즉, 한 종목에 자금의 20%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어떤 종목이 몇 년 뒤 주가 상승으로 인해 40%의 비중이 되었다고 억지로 비중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다. 전망이 계속 밝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 투자한 기업들의 생산 제품이 서로 경쟁하는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불안전한 분산 투자다. 두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가 어려워질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 B그룹,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리스크가 큰 젊은 성장 기업과 앞서 설명한 대형 우량 기업의 중간쯤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한 종목당 투자금의 10% 이하만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셈이다. 혹은 리스크가 크다면 8%로 줄일 수도 있다. C그룹, 마지막으로 소형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성공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의 거의 전부를 날릴 수 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이 2가지 있다. 하나는 절대로 날려버려서는 안 되는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 종목당 투자 원금의 5%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종목별 투자 비중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같은 상한선을 높이면 마치 제한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모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차를 몰면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가 높아진 만큼 운전자는 더 긴장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영원히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앞서 지적한 종목별 비중을 더 낮춰서 종목의 수를 늘리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2가지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만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되는 주식은 기존의 보유 종목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도 같은 수준의 성장성을 가져야 한다. 또 일단 이 주식에 추가로 투자한 뒤에도 모든 종목에 대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 면밀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 오히려 아주 적은 종목에 투자한 경우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종목이 아니라 최고의 주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자에서는 수많은 종목에 조금씩 이익을 얻는 것을 모두 합쳐도 뛰어난 몇 종목에서 거둔 투자 수익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20세기를 통틀어 세계 어디서든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늘 급락했다. 주식시장은 전쟁 우려로 급락했지만 공포가 가라앉으면 곧 급반등했다. 이처럼 전쟁이 끝난 다음의 주가 수준은 훨씬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작정 주식을 내다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주가가 명목 화폐 가치로 표시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전은 언제나 정부로 하여금 세금 징수액 이상의 돈을 지출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1달러의 가치는 전쟁 이전보다 떨어진다. 이제 같은 수량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자. 그래도 이 투자자는
순간적인 심리적 두려움은 무시하고 당초에 결심한 종목의 매수에 착수해야 한다. 이 시점은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가장 나쁠 때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빨리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 주가는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정확한 답은 없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되 천천히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요가 이어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면 좋을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은 아직까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전쟁에서 패배한 쪽의 화폐 가치는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나라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 우려가 고조됐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전쟁 그 자체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3.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은 무시하라. 각종 통계 수치들 가운데는 정말로 너무나 피상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있다. 현재의 주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주가 범위를 기록한 도표다.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면 최근 5년에서 10년간 이 주식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록해 놓은 도표를 맨 처음에 찾아본다. 그리고 이 주식을 얼마에 사는 게 적당할지 생각해 보고는 대충 그 가격이 적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너무 비논리적이지 않은가? 중요한 점은 주가란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4년 전에 얼마였는가는 오늘의 주가와 거의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 기업은 그 사이 능력 있는 최고 경영진을 새로 구성했을 수도 있고 수익성이 뛰어난 신제품을 출시했다거나 수많은 성과들을 내놓았을 수 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경영진이 들어와 경쟁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가는 4년 전의 주가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칠 수도 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모든 주식이 같은 비율만큼 올라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더 상승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다. 어떤 주식이 지난 몇 년간 올랐다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결정한 주가 수준보다 주가를 결정적으로 더 높여줄 수 있는 충분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며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오류는 또 있다. 지난 5년간의 주가 수익 비율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 4, 5년 전의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였건 그것을 안다고 해서 어떤 주식의 현재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회사가 놓여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의 지난 5년간의 주가와 순이익 등을 기초로 분석한 수많은 보고서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자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 5년의 순이익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순이익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넘쳐나는 이유는 정확하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지지 않고 일단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큰 수익을 올린 경우를 소개하겠다. 1956년 여름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고위 임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팔겠다고 제안해왔다. 좋은 기회였다. 이 회사에 대해 연구해보니 앞서 지적했던 15가지 포인트에 부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자기 회사 주식만으로도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식 매각은 이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장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어쨌든 1주당 14달러에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20배의 주가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통계 수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매수 가격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증권가의 보고서는 과거의 통계 수치로 무장하고서 현재의 주가가 역사적인 고점에 도달한 데다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며 내부자들도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후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자장비 사업은 꾸준히 성장해 갔다. 반도체 사업 부문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957년 여름 주당 순이익은 전년보다 54% 상승해 1.1달러를 기록했고 주가는 12개월 동안 100%나 상승했다. 1958년에는 주당 순이익 1.84달러를 기록했고 1959년에는 3.50달러로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게 확실했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올 무렵 26.50달러였던 주가는 그 사이 5배나 상승했다. 대규모 물량이 나온 이 회사의 주식을 14달러에 산 것과 비교하자면 그 사이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의 순이익이나 주가는 완전히 무시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이 같은 통계 수치를 과할 정도로 중시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계 수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가령 과거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면 이 종목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낼 수 있다. 다양한 경기 국면에서 미래 주가 수익 비율을 예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주가 수익 비율이 아니라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이 같은 오류를 설명하면서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은 무시하라고 이름 붙였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다. 과거의 순이익 수치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 범위 같은 통계 수치는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4. 진정한 성장주를 매수할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시점도 정확해야 한다. 어떤 기업의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의 15가지 포인트에 훌륭하게 부합했다. 더구나 1년쯤 뒤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주식은 당연히 매수해야 할 투자 대상이다. 그러나 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벤처 기업들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이 기업 역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만약 이런 새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지금처럼 $32가 아니라 $2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 5년 뒤 $75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60%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인 $32를 주고 이 주식을 사야 할 것인가? 많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주가 변동을 살필 것이다. 그러다가 주가가 $20 근방에 다다르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주가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상정했다. 즉 5년 뒤에 주가가 $75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만 안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32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기다렸다가 $20의 주식을 매수한 것에 비해 보유 물량이 40%나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20년쯤 후에 $200 수준까지 오른다면 최초 투자 자금으로 매수한 보유 주식의 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75까지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면 경쟁이 붙어서 주가가 $20까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실을 나만 안다고 가정하면 주가가 빠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낮아야지 한정된 자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이 있다. 특정 주가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연구해보면 특정 시기에 특정 주가가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계산해보니 보통 시험 공장이 가동되기 1개월 전이다. 예를 들어 지금 주가는 $32이고 6개월 뒤에 시험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면 5개월 뒤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물론 이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낮은 가격에 샀으니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닌가. 중요한 점은 가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얼마의 주식을 사느냐보다 언제 이 주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최대한 낮은 주가 수준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셔의 말은 가치 상승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특정 주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특정 시기가 오면 주식을 매수하라는 말인 듯합니다. 가치 상승이 확실한데 $20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을 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5.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 손이익 증감, 경영진의 변화, 새로운 발명품의 도입이나 획기적인 발견, 금리의 변경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은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심리적인 변화가 그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 혹은 경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도 금융시장의 사람들은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1948년에 나는 투자업계에서 매우 유능하다는 인물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다오케미칼 주당 순이익이 정말로 대단하다면서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순이익 때문에 다오케미칼의 주식이 매력적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전후의 일시적인 경기 확장 덕분에 이런 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증권가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렸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도 다른 때 같았으면 그는 똑같은 사실을 놓고서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 동안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사람이 거대한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1948년에는 앞서 두 차례의 전쟁이 끝난 뒤여서 곧 극심한 불안과 주가 폭락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다. 실제로 1949년에는 작은 경기 후퇴가 찾아왔다. 그러나 침체가 금방 끝나자 사람들은 침체가 사실 별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금융시장은 오르막길을 올랐다. 단지 이런 심리적 변화 때문에 그 후 몇 년간 종목들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 이처럼 똑같은 사실을 놓고 시기에 따라 금융시장의 평가가 180도 달라지는 것은 주식시장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특정한 산업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증권가의 선호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1950년에 제약주는 과거 화학기업이 그랬던 것처럼 장래가 밝은 주식으로 각광받았다. 생활 수준도 높아져 화학기업과 같은 주가 수익 비율을 받았다. 그러던 중 한 제약업체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증권가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자 제약산업 전체에 대해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실이 달라져서 변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1958년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경기 침체기였던 그 해에 제품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산업은 극소수였는데 제약산업이 그중 하나였다. 제약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화학업체들은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권가는 제약주에 대한 주가 수익 비율을 다시 크게 올리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화학주를 매력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은 사라졌다. 펀더멘털의 변화나 내재 가치에 대한 고려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펀더멘털에 기초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혹은 한순간의 유행은 아닌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다. 대다수 군중의 의견을 꿰뚫어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투자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 다만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군중 또한 따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상황이 변하는 것을 늦게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그 변화의 중심에 유명 인사가 있거나 큰 사건과 함께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렇지 않다. 가령 A라는 회사의 주식은 업종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매우 낮다고 하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인사가 이 회사의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됐다면 A사의 주가는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체한 뒤에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여전히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결과 주가 수익 비율도 다시 낮아질 수 있다. 증권가의 호들갑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주식시장은 보통 변화를 늦게 인식하고 반영하지만 특정 이슈가 결합되면 주가는 오히려 서둘러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서둘러 반영하는 주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이슈에 따라 그 회사의 실적이 실제로 변화할 것인지 또 언제 변화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피셔의 말입니다. 10장 나의 성장주 발굴법. 소액 투자자는 물론이고 거액을 투자하는 소액 큰 선의 경우에도 대박 주식을 고르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바랄 게 없을 것이다. 내 방식이 최고의 주식을 찾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맞았고 정말 잘 들어맞았다. 지금부터 설명할 투자의 두 가지 단계는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나중에 얻게 될 투자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이 주식 투자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한 개 혹은 몇 개의 종목을 자세히 조사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할까? 이것은 보기보다 복잡한 문제다. 주식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사전 조사할 일종의 후보 종목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량한 벌판에서 정확한 답도 없는 결정을 내린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예전부터 써왔던 방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관찰해왔고 자연스럽게 꽤 많은 기업의 고위 임원과 실력 있는 과학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나는 주로 이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 관해 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들과 접촉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단서를 잡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사 방법이다. 그런데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후보 종목으로 선정한 기업 중 이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5분의 1에 불과했다. 나머지 5분의 4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단서를 구한 것이었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성장주를 선정하는데 탁월한 실적을 보여준 사람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다. 이들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탁월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는다. 우선 15가지 포인트에 충족하는지 파악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인가, 또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가를 우선 확인한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책에 안 나오네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특정 기업에 대해 박식한 투자 전문가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흔히 유튜브에서 특정 기업의 전문가들을 볼 수 있죠. 실적도 없는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증권사 리포트는 어떨까? 모든 사람이 아닌 정해진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리포트라면 가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증권사의 리포트는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 뛰어난 투자 전문가와 몇 시간 대화를 나누고 혹은 기업체 임원이나 과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결과 특정한 기업에 관심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단계에서는 나는 우선 세 가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먼저 조사 대상의 경영진을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전의 사업 보고서를 몇 시간씩 읽으면서 대차대조표상의 작은 변동을 연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는 주주들에게 그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은 하지 않지만 현재의 재무구조와 발행 주식수 등을 알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훑어보기는 할 것이다. 또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제품별 매출액과 경쟁업체, 주식 보유 상황, 간부 직원들의 면면 등을 살펴볼 것이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충당금, 영업이익률, 연구개발의 비중, 전년도에 발생한 특별이익과 특별손실 등도 주의 깊게 체크할 것이다. 이제 비로소 진정으로 일할 준비가 된 셈이다. 나는 앞서 말한 사실 수집 방법을 가능한 많이 활용할 것이다. 조사 대상의 핵심적인 고객과 납품업체, 경쟁업체, 전직 임직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연결고리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기업을 찾아볼 것이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고려하는 모든 투자 문제에 대해 전부 답을 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한다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는 몇 안 되는 경우에 정확한 답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조사 대상 기업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없거나 중요한 사업 계획이 불확실할 때는 일단 옆으로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수집을 통해 조사 대상 기업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내가 말한 15가지 포인트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다. 이제 비로소 그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볼 차례다. 왜 이런 순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투자자는 이해해야 한다. 가령 어떤 기업의 부사장을 만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자. 당신이 생각하기에 잠재적인 투자자로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부사장이 마케팅 담당 직원이 몇 년째 부진해 판매가 취약하다고 대답하겠는가?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질문이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이 회사의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이런 답이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경영진을 만나기 앞서 사실 수집을 해야만 그 회사를 방문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내용들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 즉 최고 경영진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수집을 충분히 수행했다면 최고 경영진 가운데 누가 특별히 뛰어나고 누가 떨어지는 인물인지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최고 경영진을 만나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사실 수집을 얼마나 정확히 수행했는지도 알 수 있다. 적어도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의 50%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어떤 경영진도 찾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성장주를 발굴하는지 요약해보겠다. 처음 5분의 1 정도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투자 후보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나머지 5분의 4는 투자업계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들로부터 단서를 구한다. 이 단계에서 내 결정은 아주 신속하고 단도직입적이다. 어떤 회사에 내 귀중한 시간을 투입할 것이며 어떤 회사는 무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권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빨리 훑어보면서 핵심적인 사항을 체크해본 뒤 내가 정한 15가지 포인트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염두에 두고서 사실 수집을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업들을 하나씩 지워나간다.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을 경우에만 마지막 단계인 경영진과 만나는 작업을 진행한다. 경영진을 만나 설명을 들으면서 앞서 기대했던 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걱정했던 문제들 역시 경영진의 대답과 함께 사라졌다면 비로소 나는 지금까지 기울였던 모든 노력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나의 성장주 발굴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고작 투자 대상 기업을 하나 찾아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하고 싶다. 1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년 뒤 적게는 4만 달러, 많게는 15만 달러까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느냐고. 성장주를 정확하게 선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 정도다.
일주일에 몇 시간 소파에 편히 앉은 채로 증권사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리포트를 읽는 정도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이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증권사에서 소액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증권회사 직원이 알려주는 종목으로 이 같은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수익을 위해서는 능력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판단력과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갖추고 또 이 책에서 설명한 원칙을 기초로 15가지 포인트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아직 증권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틀림없이 엄청난 투자 수익을 안겨줄 성장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주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발굴할 수 없고 또 매일같이 찾아낼 수도 없다. 11장 요약과 결론.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최근 들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에 따르는 보상 역시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리스크와 보상이 아무리 커졌다 해도 앞으로 50년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리스크와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어떤 종류의 주식을 매수하고 언제 매수해야 하며 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주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체로서 성격을 유지하는 한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한 원칙을 알고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해한다 해도 인내심이 없거나 자기 단련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 신경이 좋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셰익스피어는 비록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다. 인간 사이는 조류라는 게 있어서 시류를 잘 붙잡으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